제가 책을 하면 사인을 할 때 문구가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번에 책을 쓰고 사인할 때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공간을 확장시키세요라고 씁니다. 본인의 공간에 안주하고 머무른 사람들은 도태되게 돼 있고 공간을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호연지기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압축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뒷부분에. 만약에 작가님께서 두 가지 초능력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시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능력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을 더 갖고 싶으신가요? 시간이죠. 시간이 사실은 제일 바꾸기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엔트로피 법칙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백투더퓨처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얘기 핵심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의 뇌를 병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는 그걸 시냅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링크가 될 수 있는 시냅스를 가지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 집단이 세상을 리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를 쭉 보시면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제국들은 다 보면은 도시들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 도시가 그 당대의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시냅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말 같은 교통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게 되면 소통이 늘어났겠죠. 그러고 모여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 밀도가 높아지는데 2층짜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콘크리트로 한 30층짜리 집을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 아닙니까? 더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게 한 90년대쯤인 것 같아요. 웬만한 아시아의 신흥 도시들이 다 맨하탄을 흉내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높은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냅스를 늘려나가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밀도만 그냥 높인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밀도만 높아서 해결이 된다면 뭄바이가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인구밀도 엄청 높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모여만 살 뿐이지 조금 몇 블럭 떨어진 데 사람하고도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하탄은 밀도가 높지만은, 서울이나 맨하탄은 거기에 맞게끔 지하철도 뚫고 통신망도 만들고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여 살수록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저항을 어떻게 떨어뜨리냐도 문제예요. 도시가 밀도만 집단 높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파크 같은 것도 만들고 브라이언 파크도 만들고 밀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그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같이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90년대에는 항상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은 대부분 다 70년대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도시는 롤모델이 뉴욕이에요. 뉴욕을 따라하면서 고층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계점에 더 이상 다다른 거죠. 더 높여봤자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 방에 극복을 한 게 인터넷 가상 공간입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빛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는 시냅스의 엄청난 장점을 만든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챗 GPT 같은 거는 과거에는 구글 서치를 통해서 뭐 홈페이지를 몇십 개를 뒤져야지 몇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지금은 챗 GPT한테 한번 질문 딱 하면 얘가 쫙 정리해서 간결하게 다 답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2000년대 초반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던 뉴욕에 사는 사람보다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네이버 지식인을 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던 거에 더해서 이제는 홈페이지를 직접 안 가도 챗 GPT한테 물어보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2025년도의 현대인은 시냅스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경쟁력이 높은 인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더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테슬라가 만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묶여 있거든요. 구글 같은 데들도 대단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서버 끊으면 끝이에요. 그냥 뭐 발전소에서 끊어버려도 끝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하나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상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만 보더라도 저도 하루에 6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그 얘기는 24시간 중에 6시간을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는 나머지 18시간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내는데 그 중에 7시간 자죠. 그러니까 11시간 정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내고 6시간 정도를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요.
그럼 내가 깨 있는 동안에 절반 정도는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일반적인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태어나서 태양빛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공간으로 수십억 년 진화해오면서 만들어진 되게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가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은 무한대의 공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반도체와 전기가 없으면 없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공간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이슈가 훨씬 커지는데 거기다 한 줄 더 떠요. 에너지 이슈가 커진 거는 뭐냐면 본격적인 게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화석에너지를 쓰면서도요. 그때 물론 그전에 뭐 장작 떼우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해봐야 나무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유기체를 키워야지 에너지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석유는 나무를 안 키워도 캐내요. 그러니까 자연이 필요가 없죠. 석유를 캐내서 자동차에다가 주유를 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환경이 점점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환경 생태계에서 기계 생태계가 늘어날수록 기계 생태계는 유기체 에너지나 자연이 필요 없고 얘는 전기 에너지나 석유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유기체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가세했던 게 서버거든요. 컴퓨터 서버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가상 공간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자연이 많이 파괴되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로봇이 지금 80억 인구에서 뭐 로봇이 한 10억 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쓰는 에너지는 어디서 구할 거예요? 어디서 지구상에서 구하겠죠? 그러면 그걸 구하게 되면은 유기체 생태계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가 될 거예요, 또. 그래서 앞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수십억 년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되게 유기체를 익숙하게 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환경이 점점 없어지고 축소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원격 근무 이런 이제 가상 공간이 보편화되는 만큼 물리적인 공간이 덜 중요해지는 시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또 오프라인 공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이유가 있는지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 사람들의 융합을 이루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뭐 에코 체인버 효과라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저기 확증 편향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오프라인 공간이 꼭 어느 정도는 서포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지식들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서버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만약에 전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필름에다 담아놓으면 된다는데 마이크로필름 기계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책에다가 프린트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전기의 도움 없이도 내가 지식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저장 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간들이 생겨날 걸로 보는데 그게 어느 날 만약에 전기가 다 없어진다고 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남는 건 이제 오프라인 공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더라도 책을 프린트하는 거가 필요하고 꼭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거를 본다면은 오프라인 공간은 가장 베이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우리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인간은 아무리 가상 공간에 들어가지만 저는 사실은 뭐 요즘에 애플 비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거 해봐야 목 아파가지고 한 20분도 못해요. 눈 아파서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유기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저는 그게 꼭 필요할 거고 오프라인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이슈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한테 심어줘야 되는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호연지기를 키워줘야 된다고 봐요. 호연지기 딴 게 아니고 야 너는 굳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하고 자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빨리 우주로 나가서 무한대의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무한대의 철광석이 소행성에 깔려 있고 무한대의 우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왜 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어떤 천재 과학자가 막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거기에 자기 몸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 우주를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다시 인류에게 전달해주고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 정말 우리보다 100만 배 이상 똑똑해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몇 년 내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빨리 큰 물에서 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보내서 에너지 이슈도 알아서 우주 공간에서 해결하고 우리한테는 거기서 배운 지식만 좀 전수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에게 추천을 해줄 만한 한국의 건축물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외국인 건축가 친구가 오면은 꼭 보고 가라고 하는 데가 뭐 종묘 이런 데 아니고요. 한강 시민공원을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낮에 가지 말고 너 밤 10시쯤에 가라고 해요. 시차 적응 안 됐을 텐데 밤에 가라고.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물가에 있는 도심 내 공원이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파트 단지 불빛 있죠. 올림픽대로 한강, 뭐 강변북로, 한강 다리 이런 데 자동차들이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감시를 하면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해져요. 그 CCTV 카메라 달면 안전해지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사람이 한두 명씩 알아보니까 사람이 점점 착해지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시를 받는 공간이면서 물가에 있고 엄청나게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에도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진짜 편의점에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러면 진짜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그래서 가장 저는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진짜 또 다른 매력적인 상품 하나가 대학 축제인 것 같아요. 대학 축제가 K-팝 스타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대학 축제 몰려있는 기간에 K-팝 스타 공연 보러 대학 축제 가라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뭔가를 생각할 때 전통을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 한 축이 있는데, 특히 저희 세대는 그게 심했거든요. 8,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난무하던 시대여서 막 AT&T 빌딩이라고 맨하탄에 있는 고층 건물을 막 파르테논 신전처럼 짓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좀 말들 이상한 시절이었는데, 그런 전통에 대한 강박증이 좀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뭔가를 가치를 찾을 때 조선적인 것에서 굳이 안 찾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가치와 조선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거보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유니크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외국에 나가서 보고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21세기의 서울은 정말 누구 말대로 뭐 한 18세기, 19세기의 파리 같은 그 시대에 만들어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런던도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런던은 산업혁명 이후의 런던이지, 그 전에 뭐 런던 아무것도 아니죠 뭐. 런던 로마에 비하면 야만인 소리 듣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대에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프랑스도 보면은 1200년대 고딕 성당, 노틀담 성당 만들기 전에는 맨날 야만인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1200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인데 1200년에 고딕 성당 딱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딱 그런 때라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 뭐 1500년대 한 거 갖고서 있지도 않은 거 갖고 자꾸 주춧돌 갖고서 상상력만 발휘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걸 갖고서 뭐가 우리가 좋은지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책을 하면 사인을 할 때 그 문구가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번에 책을 쓰고 사인할 때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공간을 확장시키세요라고 씁니다. 본인의 공간에 안주하고 머무른 사람들은 도태되게 돼 있고 공간을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호연지기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 머무를 때가 아니구나. 저는 해외에 나가다 보면은 네덜란드 건축가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인구 진짜 어디 우리나라 지방도시밖에 안 돼요. 근데 로테르담에 있는 건축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 설쳐댑니다. 근데 인구 1000만 명의 도시인 서울에 사는 저는 로테르담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은 옛날에 일본까지 와서 엄청 설쳐댔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구지만은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근데 우리 세대에는 그거를 깨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도 있구나. 그리고 가상 공간도 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도 지금 뭐 지구 온난화도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은 중개 무역은 싱가포르한테 절대 안 되겠지만은 뭐 지구 온난화가 돼서 북극해가 열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되고 정말 울릉도가 시실리아 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공간을 확장하는데 꼭 주도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